아니, 왜 자꾸 비밀번호를 바꿔요? 누가 비밀번호를 바꿔? 당신이 비밀번호 잘못 눌러놓고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저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남편에게 따져 묻자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한 달 전 남편이 경비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서예교실에 다녀 남편과 부딪힐 일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서예교실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나이에 서예를 배워서 뭐하게? 그 힘 있으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결국 다툼 끝에 올해까지만 다니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예교실이 끝나고 친구들과 차를 한 잔 마시다 조금 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틀렸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어쩔 수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기다리라더니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방금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집에 계시던데요. 저는 황당해서 더 세게 문을 두드렸고 그제야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묻자 남편은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바뀐 번호를 받아 적고 다시는 바꾸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마음에 안 들며 비밀번호를 바꿔 저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했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1년 후 등이 굽은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렀어. 그때 남편을 다시 받아줘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이순옥입니다. 한 달 전 남편이 경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어요. 67살까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더니 이제 좀 쉬겠다고 했죠.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나이에 추운 겨울 경비실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부터 싸우는 일이 부쩍 늘어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서로 예민해졌죠. 제 유일한 낙은 복지회관 서예교실이었어요. 붓을 잡고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죠. 먹물 냄새를 맡으며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쓸데없이 돌아다닌다며 집에 있으면서 살림이나 하라고 했죠. 서예교실 그만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받아쳤어요.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우러 다니든가 하라고. 오늘도 서예교실을 마치고 5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제가 들어온 걸 봤으면서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직행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아니, 5시가 다 되어서 들어와? 남편이 부엌으로 슬슬 걸어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서더니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저녁 준비가 늦는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자기는 점심부터 굶었다는 둥 없는 소리를 했죠. 분명 점심 차려놓고 갔는데 말이에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물을 썰던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일부러 더 세게 썰었죠. 대답해봐. 그 서예교실인가 뭔가 거기 가느라 집안일은 뒷전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고등어를 팬에 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풍기도 안 틀고 뭐 하는 거야? 남편이 환풍기 스위치를 팍 눌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연기가 빨려 들어갔죠. 겨우 저녁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고등어를 한 점 집어먹더니 또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에 서예를 배워서 뭐하게? 쓸데없는 짓이야. 그거 할 힘이 있으면 나가서 일해서 돈이나 벌어와. 젓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목구멍으로 욕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60년 넘게 고생하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탁 놓더니 소리를 질렀죠. 나는 67살까지 일만 했어.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는데도 더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자기는 평생 일만 했는데 나는 집에서 놀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라면서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애들 키운 게 논 거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계속되는 싸움에 지친 저는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올해까지만 할게요.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올해까지만 할 거냐고 한 번 더 물어봤죠. 맞다고 했지만 남편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약속을 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설거지를 하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서예교실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다니.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65살이 되어서도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가? 며칠 후 서예교실을 마치고 복지회관 1층 카페에 들렀습니다. 같이 서예를 배우는 할머니들이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정순이, 영희, 미자. 다들 60대 중후반이었죠. 우리끼리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5시 30분이었습니다. 헉 하고 시계를 봤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었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오늘은 또 뭐라고 할까? 밤늦게 준다고, 밖에서 놀다 왔다고 난리칠 게 뻔했죠. 5시 50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현관까지 나와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성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느라 좀 늦었다고.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나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기다렸는데 밖에서 놀고 다니기 바쁘다면서요. 한두 살 아기도 아니고 배고프면 밥 차려 먹으면 되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나 없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적반하장이네. 밖에서 놀다 들어왔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부부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닌다고, 집구석은 안중에도 없다고 소리쳤어요.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서예교실 가는 게 싸돌아다니는 거냐고. 당신은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이죠. 그날 저녁 결국 저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알아서 먹으라고 외치고는 문을 닫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부엌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쩍 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남편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어제 싸웠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안방문 앞에서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2번, 3번 불렀지만 꿈쩍도 안 했죠.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밥알을 씹는데도 맛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왔어요. 서예교실은 1시부터인데 11시에 나왔죠. 복지회관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정순이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어요. 벌써 나왔냐고 묻더군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차 마시느라 좀 늦었다고 난리를 쳤다고. 밥도 안 먹고 라면 끓여 먹었다고. 정순이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영감도 똑같다고. 남자들은 늙으면 다 그런가 보다고 위로했죠. 서예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서둘렀어요. 친구들이 차 마시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죠. 어제처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4시 50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10분이나 일찍 왔어요.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 하는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하고 다시 눌러봤어요. 또 삐 소리가 났죠. 이상하다. 분명 맞는데. 요즘 깜박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혹시나 제가 깜빡한 건가 싶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찍어둔 사진을 찾아봤어요. 종이에 적힌 비밀번호를 다시 천천히 눌렀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예요. 문 좀 열어줘요.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죠. 할 수 없이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3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막막했습니다. 복도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에 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틀리고 아버지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말했죠. 아들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5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방금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집에 계시던데요? 황당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지? 전화를 끊고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있는 거 안다고 문 좀 열라고 소리쳤죠. 한참을 두드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집으로 들어온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바꾼 거예요? 남편은 덤덤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 공원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데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걸 쓱 봤대요. 그래서 찝찝해서 바꿨다고 했죠. 그럼 집에 있으면서 문은 왜 안 열어줬어요? 남편은 자고 있어서 몰랐다며 말했어요.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더 싸우기 싫었습니다. 바뀐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숫자를 알려주자 방으로 들어가서 종이에 적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혹시나 까먹을 수 있으니깐요. 저녁을 먹으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비밀번호 바꾸면 꼭 문자로 남겨요. 알았죠?
남편은 대충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표정을 보니 또 바꿀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뀐 비밀번호가 잘 외워지지 않았어요. 숫자가 헷갈렸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핸드폰 사진을 보고 눌렀습니다. 매번 사진 보는 게 번거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몸살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었습니다. 그냥 감기 기운 같았죠. 그래서 서에 갔다가 오는 길에 감기약 사올 테니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확 구겨졌습니다. 지금 나보다 서해가 더 중요해? 이 정도로 병원 안 가도 된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같이 가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해. 그러더니 혼자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울렸죠. 서해 수업을 받으면서도 계속 남편 생각이 났어요. 혼자 병원 갔을까? 많이 아픈 건 아닐까?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약국에 들렀어요. 타이레놀이랑 쌍화탕을 샀습니다. 그리고 죽집에서 전복죽도 포장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비경고음이 났어요. 내가 또 잘못 눌렀나 싶어서 천천히 다시 눌렀죠. 또 경고음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했는지 궁시렁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고 정확히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열렸어요.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계속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설마 또 바꾼 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띵동.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반응이 없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만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3번, 4번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아프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 결국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비밀번호가 안 맞고 아버지는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신다며 어디 나가신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죠.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죽 봉지가 무거웠어요. 따뜻했던 죽이 점점 식어갔죠. 다리도 아프고 속도 상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건지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복도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렸어요. 9시가 되었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아들이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식은 죽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아무 말 없이 들어오라고 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죽공지를 내려놨어요. 이제 완전히 식어버린 전복죽. 남편을 위해 샀는데 결국 못 줬죠. 아들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싸울 때마다 비밀번호가 바뀌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참. 아들이 내일 남편에게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결국 아들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 아들이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아들에게 남편은 감기약 먹고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멀쩡했어요.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죠.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는 왜 바꾸셨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뭔 소리냐며 바뀐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들은 지금 엄마 보내드릴 테니까 문 열어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집을 나와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엔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아니, 왜 자꾸 비밀번호 바꿔요? 집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비밀번호를 바꿔? 당신이 비밀번호 잘못 눌러놓고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제대로 눌렀다고, 그 숫자 아니었다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바뀐 적 없다고 우겼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남편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신호음이 울렸어요. 남편에게 이거 보라며 5896이 아니라며 왜 바꾸고 시침이 떼야고 했죠.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비밀번호가 5896이야. 5869지. 저한테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고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했나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 찍어놓은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에는 5896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죠. 핸드폰에 찍어놓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봐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남편은 사진을 흘깃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거기 적어놓은 게 틀린 거라며 자기는 바꾼 적 없다고 계속 우겼습니다. 더 이상 싸우기 싫었어요. 이 나이에 매일 싸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다음에 비밀번호 바꾸면 그냥 사람 불러서 도어락 뜯어버릴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마지막 경고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새 종이를 꺼냈어요.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다시 적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이번엔 날짜도 함께 적어뒀습니다. 언제 바뀐 건지 증거를 남기려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저는 부엌에서.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남남처럼 지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예교실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배운 걸 선보이는 자리였죠. 발표회 준비로 일주일 내내 바빴습니다. 작품도 고르고 표구도 하고 오랜만에 정신없이 보냈어요. 발표회 당일 복지회관 당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인내라는 글씨를 썼죠? 참을 인, 견딜내. 요즘 제 심정과 딱 맞는 글자였습니다. 붓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뒤풀이가 시작됐어요. 정순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으니 한잔해야 한다고. 다른 할머니들도 맞장구 쳤어요. 1년에 한 번인데 놀아야 한다고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발표회 뒤풀이 있어서 늦어요. 밥 챙겨 먹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만 떴죠.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졌어요. 상추에 싸서 한 입 먹으니 꿀맛이었죠.
소주도 한 잔 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서의 실력이 정말 늘었다고 칭찬했죠. 다른 할머니들도 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집에서는 한 달째 웃은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핸드폰을 보니 벌써 8시가 넘었더라고요. 정순이가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했지만 혼자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이런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죠. 늦는다고 문자 보냈는데도 현관 앞에 서서 기분 좋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술 기운에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천천히 눌렀죠. 삐삐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계속 틀렸습니다. 아, 또야. 또 바꿨구나.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경고했는데도 또 이런 짓을 하다니.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문 옆에 붙어 있는 24시간 출장 열쇠집의 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어락을 아예 뜯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죠.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술 기운이 돌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볼 거였습니다. 수리공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큰 공구 가방을 들고 왔죠. 여기 이 도어락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전동 드릴을 꺼냈어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에 드릴을 대려는 순간 문이 확 열렸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 차림이었죠. 뭐 하는 거냐며 소리쳤어요. 저는 수리공 아저씨에게 죄송하다며 출장비 5만 원을 줬어요. 아저씨는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비밀번호 또 바꾸면 도어락 뜯어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 취해서 미쳤냐며 코를 벌름거렸어요. 왜 자꾸 비밀번호를 바꾸냐고, 내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계속 싸돌아다니고 집이 잠만 자러 오는 곳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밖에서 나쁜 짓 하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올해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받아쳤습니다. 남편은 나를 집에 혼자 두고 뭐 하는 짓이냐며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애도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당신 옆에 있어야겠어요? 그런 거라면 난 같이 못 살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못 참으면 나가. 그 말에 결국 저도 폭발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더는 답답해서 이놈의 집구석 못 있겠어요. 술김에 용기가 났는지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문을 잠그는 소리도 들렸죠. 막상 집을 나오니 막막했습니다. 밤 9시. 갈 곳이 없었어요. 핸드백 하나 들고 나온 65살 할머니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어요. 얇은 카디건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이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다니. 아들 집에 도착하니 10시가 다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어떻게 된 거냐고 아들이 물었고 방금 전 일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고 열쇠공 부르고 싸우고 나온 것까지요. 더는 아버지랑 못 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엄마, 이해해요. 주변에 보면 다들 그렇게 싸우면서 사시더라고요. 지금 이혼하면 더 힘들어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 제가 억울함을 토했어요. 그건 제가 아버지께 확실히 말씀드려서 다시는 그렇게 못 하시게 할게요. 아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줬어요. 따뜻한 꿀차였죠. 마시니 속이 좀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은 손자 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편하게 자고 있겠지. 내가 없어서 오히려 좋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남편과 전화하는 것 같았죠.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따지는 듯한 말투였어요. 비밀번호 얘기, 엄마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가 들렸죠. 전화를 끊고 아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시는 비밀번호 안 바꾼다고 하셨어요. 만약 다음에 또 바꾸시면 그때는 이혼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을게요. 아들이 바뀐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줬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바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뭔 자랑이라고 아들한테 가서 조르르 일러바쳐? 남편이 거실에서 비아냥거렸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시비를 거는 남편을 보니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예교실 수업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했죠. 친구들은 모두 신청했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올해까지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매일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숨이 막혔죠. 집에 있게 되자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시작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TV 보던 남편이 저를 불렀죠. 여보, 나 커피 좀. 커피를 타다 줬더니 10분도 안 돼서 또 불렀어요. 과자 가져오라고. 냉장고에서 과자를 가져다 줬더니 이번엔 리모컨이 없다고 찾아달라고 했죠. 쿠션 밑에 있는 걸 꺼내줬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계속이었어요. 물 가져와라, 신문 가져와라, 안마기 꺼내와라. 하루 종일 심부름만 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가정부가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럴라고 나를 집에 있으라고 한 거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뭘 그런 걸 갖고 화를 내냐며 이해 못한다고 했죠. 계속 심부름 시키고 잔소리할 거면 다시 수업 들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약속 어기면 나도 약속 못 지킨다고 했어요. 무슨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건지 알 것 같았죠. 또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이 고역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의 심부름이 시작됐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됐죠. 온종일 잔심부름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해교실에 전화했어요. 다시 등록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행히 자리가 있다고 했죠. 며칠 후 오랜만에 다시 서해교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왜 그동안 안 왔냐고, 보고 싶었다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어요. 먹을 갈고 화선지를 펴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썼어요.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할 게 뻔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내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또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외로 바로 받았습니다. 비밀번호 안 바꾸기로 했으면서 왜 바꿨어요? 당신이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 남편이 차갑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아들에게 연락하기도 미안했습니다. 매번 아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죠. 근처 찜질방으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에 앉아 있으니 땀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도 같이 흘렀습니다. 65살의 찜질방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신세라니. 내 집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잠을 설쳤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얇은 매트 하나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옆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어요. 새벽 5시쯤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씻고 나와서 복지회관으로 갔습니다.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무료 법률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50대 여자 상담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어요.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어제도 찜질방에서 잤다고요. 상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해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학대를 받고 있었구나. 상담사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로 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꼼꼼히 적었어요. 서류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남편이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다시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뜯어버릴 생각이었어요. 수리공이 와서 드릴을 꺼내자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이혼 합의서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글씨 못 읽어요? 빨리 끝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정순이네 집에서 잤어요. 사정을 들은 정순이가 우리 집에서 자라고 했거든요.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전달해달라고 했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아들도 더는 말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고 엄마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죠. 그렇게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달 후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제 산분할금을 받아서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자리를 비웠더군요. 아들이 와서 도와줬죠. 옷 가지며 그릇 몇 개, 서예 도구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40년 살림치고는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두고 왔죠. 현관으로 나가면서 잠시 멈췄어요. 비밀번호 패드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새 비밀번호로 바꿨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숫자로. 나중에 아들한테 들으니 남편이 편의점 갔다가 못 들어가서 난리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열쇠공을 불러서 도어락을 통째로 떼어냈대요. 제가 당한 걸 고스란히 돌려준 셈이죠. 제 산분할금으로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10평짜리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죠. 나머지 돈은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충분했어요. 드디어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침대도 제 마음대로, 가구 배치도 제 마음대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죠. 서예 작품을 벽에 걸어놨어요. 제가 쓴 자유라는 글씨였습니다. 서예 교실엔 계속 다녔어요.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었죠.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차 마시고 가끔은 여행도 갔습니다. 65살에 찾은 진짜 제 삶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제 생일이 왔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어요. 66살 생일이었죠. 아들과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손자들 얘기, 며느리 얘기, 회사 얘기. 그런데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해보라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하시고 밥도 잘 못 챙겨 드시는지 위궤양으로 고생하시고 우울증도 오신 것 같아요.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서 계속 있으니 우울증이 오지. 밖에 나가서 햇볕 좀 쐬라고 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쯤 하시고 다시 합치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합칠 거면 이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있을 때 잘하지.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죠. 아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위궤양의 우울증이라니. 그래도 예정은 아직 남아있다 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혼한 지 1년이 됐어요. 처음엔 외로웠죠.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하지만 금세 적응됐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내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쓸 수 있어서. 그날도 서예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정순이가 새로 생긴 한정식집에 가자고 했죠. 맛있게 먹고 수다 떨다 보니 9시가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은 뭘 할까 생각하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구부정한 뒷모습은. 가까이 다가가니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1년 만에 본 그는 딴 사람이었어요. 살은 반쯤 빠졌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백발도 더 많아졌고 등도 더 굽었어요. 여기서 뭐 해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렀어. 목소리도 많이 변했어요.
힘이 없고 떨렸죠. 얼굴 봤으면 가던 길 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문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필사적인 목소리였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당신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1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바싹 마른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어쩌다 저렇게까지 됐나 싶어서요.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좋아하는 참치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참치캔을 따고 김치를 썰고 두부도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집 안에 퍼졌죠.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그리웠다며 한 숟갈 떠먹으며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1년 사이에 10살은 더 늙은 것 같았죠. 민수한테 들었어요.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우울증도 왔다면서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운 눈빛이었죠. 이게 내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에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밥 잘 챙겨 먹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봐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지켜봤죠. 40년을 함께 산 정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고마웠어. 짧은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섰어요. 구부정한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비밀번호에 갇혀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내 집인데도 맘대로 못 들어가고 눈치 보며 살아야 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제 비밀번호는 제가 정하고 제 삶은 제가 삽니다. 66살.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